지난 한 해 동안 2022년에 각 특파원이 선정한 그 나라의 5대 뉴스는 뭔지 그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은희 형제님이 오늘 그 전기 단전 문제로 좀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성공적으로 들어와서 참 다행이고요.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이제 남반구 와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와인 라벨이 하나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몬타나, 말보르, 쇼비뇽 블랑, 2009년, 메이드 인 뉴질랜드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세계 각국에서 와인을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포도 품종도 있고 재배 지역이 있고 와이너리 있고 그런 제조 국가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남반구 와인들 뉴질랜드나 호주나 칠레나 아르헨티나나 남아공 사실 그 남반구의 와인이 지금 현재 상당히 그 성장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포도 품종, 와이너리 이런 거 공부해서 와인을 볼 때 그 상식 남들한테 설명해 주면 굉장히 유식해 보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좀 잘 들어서 와인을 사서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박우물 특파원이 아르헨티나 와인을 70% 산지하는 멘도사 지역에 과거에 그 수학 현장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면 세계 테마 여행에서 그 영상 보고 그때 갔던 그 경험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현희 파원님 준비되셨죠? 그러면 이 파워포인트 나가면 그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이 뉴스부터 나가니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 뭐 아까 말씀대로 진짜로 그냥 여기 제가 5대 뉴스, 10대 뉴스 이런 거 검색을 해보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진짜로 그냥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봐가지고, 제가 뽑은 5대 뉴스인데, 뭐 기후협회인가? 세계기후협회인가 어디서 발표를 한 게, 전 세계적으로 최근 몇 세기 사이에 1도 내지 2도 정도 기온이 상승을 했대요. 근데 유독 아프리카는 3, 4도 상승을 했고, 이번 세기 말, 그러니까 뭐 2070년, 2100년, 그전에는 3, 4도 더 추가로 상승할 거다. 그래서 사막화가 더 많이 될 것이고, 일부는 또 우림 지역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게 아프리카에 주로 몰린다는 뉴스가 나와서 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에 보이고요. 예, 그래서 참 인간의 힘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환율과 유가가 굉장히 올라가지고 뭐 거의 모든 면에서 두 배로 다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거의 한 반으로 줄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저희 회사도 올해는 10% 이상 인상을 했는데도 다들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일상생활에 지금 환율하고 유가 같은 경우는 서민층들이 느끼는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들 뭐 다른 뭐 상위권, 중상위권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은 이게 전혀 염려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은 돈을 벌고 있는데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큰 아픔이라서 제가 5대 뉴스 하나로 꼽아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득권자들은 얼마든지 돈을 벌고 있고 지금 라마포사 대통령 현재 대통령인데요. 앞에 주마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앞에 주마 대통령도 이런 비자금 문제로 비자금이나 뭐 돈 세탁 문제로 탄핵이 되었던 건데 현재 대통령도 그 비슷한 사태에 지금 직면해 있어가지고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집권당 여당인 ANC가 다시 현재 그 대통령을 뭐 밀어낼까 하다가 다시 뭐 그 집결해서 다시 재집권하게 되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은. 뭐냐면은, 백인 정권에서 흑인 정권으로 넘어올 때 이게 어떤 좀 더, 그 서민 중심의 어떤 그 혁명이 된 게 아니고 기득권자들끼리 권력을 물려준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델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냥 인기만 가지고서 대통령이 주변에서 그냥 간판 바지 사장 같이 앉혀놓은 거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당시 백인들한테 어마어마한 뒷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라는 말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과연 뭐 집권한 사람들이 과연 인종차별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 예, 그런 염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뉴스죠. 두 팬데믹이 완전히 종료를 시켰습니다. 남아공에서는. 그래서 남아공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코비드라는 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는. 어, 일부러 내가 찾아 들어가서 어떤 집계를 볼 수는 있는데 일상생활이나 뉴스 이런 데서는 코비드라는 말 전혀 안 나오고 병원에 가서 내가 코비드인 것 같다고 해도 그냥 감기다라고 말을 해줘요, 의사가. 아마 의료계에서 뭐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팬데믹 또는 뭐 코비드라는 단어 자체를 못 쓰게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심한 감기, 독감 정도로 생각하고 모든 생활은 뭐 이런 코비드와 전혀 관계없이 다 되돌려져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제 전기 공급은 제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해가지고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뭐 워낙에 돈을 많이 빼돌려 먹고 계획했던 것도 돈 다 빼돌려서 돈이 없고 그 다음에 계획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낙하산 인사로 가서 앉아 있어가지고 뭐 돈만 까먹고 있고 그런 원인으로 원래 10년 전부터 준비되었어야 되는 뭐 발전기, 발전 설비 정축, 그 다음에 뭐 발전 설비 뭐 수리, 이런 보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현재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현희 독감. 혹시 남아공 오대뉴스 듣고 궁금한 점,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얘기해 주시면 하고요. 있으십니까? 혹시 거기도 난방비 같은 게 얼마나 필요한가요? 뭐, 예,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진 않고요. 일단은 겨울에 여기 상당히 추워요, 의외로. 저 아, 같은 경우는 제가 10도 안팎 기온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난방비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인데, 네. 여기 일반적인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어치 정도 사면은 그럼 한겨울 동안 난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방 안에서 옛날에 우리는 그 온돌로 지지듯이 얘네들은 집 안에 이렇게 쇠로 된 화로가 있어요. 그 안에 석탄 놔놓고 뭐 석탄을 우리 돈으로 치면 한 뭐 50원 원어치 내지 100원 원어치 그 정도 넣어놓고 떼면은 뭐 조저녁에 이제 떼어놓고 자면은 그럼 밤 동안에 좀 따뜻하대요. 그 쇳덩어리를 달고 놓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침 되면은 다시 거기서 새벽에 새벽에 시급할 때쯤 그 여자분들 특히 여자들은 아침에 새벽에 뭐 3시, 4시 이때 일어나서 아침밥을 하느라고 불을 한 번 더 떼고 그렇게 돼서 난방을 버틴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도 뭐 그런 화로가 또 워낙 비싸요. 화로가 뭐 엄청 비싸서 그걸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현재는 여름이라서 뭐 난방비 문제가 아니고, 예, 우선은 뭐 교통비가 오르니까 이런 기름값이 오르면은 일단 출퇴근하는 비용이 비싸져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도 거기는 뭐 예, 난방비 문제는 없네요. 그래도 난방비에 관련된 그 유가 그 영향은 그래도 크지는 않군요. 거기는 아직은. 예, 주로 예. 이제 교통비군요. 교통비.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주 뉴스인데요. 그 사실
쿠폰 하실 군번이 아니신데, 지성수 목사님이 왜 부탁을 드렸나 하면, 그, 말씀하시는 톤이나 목소리가 완전히 아나운서를 능가하세요. 무슨 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같으시고, 사실 학교 다닐 때 아나운서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살리셔갖고, 제가 부탁을 드렸으니까, 기대를 해보면서, 호주 뉴스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아까 대기자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구만요. 예. 오케이. 우선 이 홍수 문제 참 이번에 제가 퀸슬랜드라고 호주 북부에 있는 수도 퀸슬랜드 거기 브리스번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한 300km 정도 되는 떨어진 농장을 갔어요. 가는데 거대한 뭐라 그러죠? 거대한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거의 바다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도 그렇게 홍수가 나고 해마다 정말 자연은 감당할 수 없는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뉴스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수준을 말해주는 건데 참 한심하게 뭐 지금도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이런 게 갈라지고 이 지구 인류상에 얼마나 중대하고 위대한 엄청난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도 성적 취향성 때문에 뭐 교단이 갈라지고 이거 참 유치찬란한 거죠. 기독교 수준입니다, 이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 뉴스가, 그 다음에 이건 참 재밌는 사건이 벌어졌더라고요. 아주 리모트 에리아, 아주 벽지인데, 거기에,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정말 앞으로 더 자세한 조사가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아주 리모트 에리아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을 그 사람들이 또 굉장히 좀 은폐되어 있다고 할까? 좀 주변과 별로 교제가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노노노.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신고를 받고 찾아간 경찰을 무조건 쏜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외톨이로 살아온 사람의 삶.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 사회에 총기 난사, 요즘 미국에서 벌써 이번 주에 몇 번 지난주에 났잖아요. 쉽게 이렇게 표현해서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또라이는 어디나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요. 여기는 지금 코로나 남아공 정도는 아니지만은 거의 해제된 상태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행기 타고 국내선이지만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아무런 마스크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를 하려니까 쉽게 해서 쪽팔려요. 나 혼자 마스크를 우리 부모만 딱 하고 있자니 그래서 했다가 벗었습니다. 슬그머니 아무도 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선 비행기 그냥 꽉 차 있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 뉴스가 참 재미있는데요. 노동당이 9년 만에 정부 교체. 이 호주는 아주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권이 교체돼요. 그래서 이게 스윙 보트라 그러는데 항상 선거 때마다 스윙 요쪽 표가 얼마나 이쪽으로 갈 것이냐 지역구에 요쪽 구에 20%가 30%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도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느 정권이 교체돼도 큰 차이는 없는 근데 정책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차이는 없는 그렇게 안정된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이거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참고로 재미있는 것은 제가 택시 운전할 때 말콤 텀블이라는 호주 수상 하기 직전에 그 사람을 택시에 태운 적이 있어요. 택시에 태운 적이 있는데 누가 택시에 탔는데 또 보니까 그 당시 그 사람이 야당 대표 하다가 잠시 물러나 있을 때였는데 이렇게 돈 깜깜해가지고서 어두울 때 태웠으니까 태워가지고 와서 어두운 데 내리는데 돈 내려고 카드 내밀고 또 보니까 말콤 텀블이 텀블 미스터 텀블 그러니까
MP 텀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뉴스를 평화적 정권 교체, 평화적은 평화적인 아주 순조로운 이런 정권 교체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이상 호주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나 뭐 여쭤볼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뉴스로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엔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5대 뉴스고요. 다섯 번째는 역시 지방선거 얘기입니다. 미국도 이 시기에 10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캐나다도 있었는데 뉴질랜드도 10월 8일 날 지방선거가 있어서 주요 시장들이 다 교체가 됐죠. 그래서 오클랜드는 중도 우파 후보인 웨인 브라운 시장이 당선됐고요. 원래 시장이 노동당 당대표를 했던 필고프였는데 이 사람이 불출마를 하고 그다음에 노동당과 녹색당, 진보 쪽이 지지를 했던 이페소 콜린스 후보를 이 중도 우파 그 후보가 이긴 거죠. 웨인 브라운 시장은 파노스 시장을 두 차례 역임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세금도 더 걷겠다고 하고, 포츠 오브 오클랜드, 여기 항구 도시거든요. 그걸 좀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웰링턴 시장은 토리 화나우 후보가, 그 다음에 크라이처치는 필 바우저 후보가 새로운 시장에 당선이 됐죠. 남성 고아 지역에 23살 후보가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런 사상 최연소 지자체장 기록을 세웠고요. 투표율은 35%, 40% 저조해서 문제가 있었죠. 대책이 필요하죠. 아주 옛날부터 이 가축 트림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거의 20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농민협회에서 아주 극도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계속 연기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신다 아던 총리가 이번에 2025년부터 소와 양의 트림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 온실가스에 대한 비용 부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했었죠. 역시 또 이번에도 많은 농민들이 트랙터를 앞세우면서 반대 시위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정부는 트림세 부과를 진행해서 2017년 수준보다 10% 줄이고 2050년까지 24에서 47%를 감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도 이러한 환경을 위한 부분으로 작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위는 이제 이게 갑자기 작년에 많이 생긴 문제인데요. 램 레이드라고요. 차를 몰고 뭐 보석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마이클 히러하고 다이아몬드 파는 데거든요. 노이비통, 구찌 이런 데를 쇼윈도를 그냥 깨고 들어가서 훔쳐서 도망가는 일이 전에는 없었는데 2022년에만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뉴스에도 선정될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거에 대해서 5,300만 달러를 투여해서 어떤 정책들, 좋은 경로들, better pathways, 뭐 그런 것도 하고, 야당인 국민당도 기자회견을 해서 정권을 잡으면 이런 청소년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참고로 뉴질랜드 총선은 올해 10월 달에 있습니다. 근데 노동당 제신저 아던이 얼마 전에 사퇴를 했죠. 결혼한다고? 애 키운다고? 근데 사실 노동당이 정권을 이렇게 국민당이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남아공도 이미 뉴스가 코로나 국경 완전 개방, 호주도 2위 뉴스가 국경 완전 개방. 역시 작년은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에서 국경을 완전 개방하고 규제를 완전히 없앴다가 다 주요 뉴스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남아공은 4월 달이었죠. 뉴질랜드는 5월 11일 날, 7월 31일,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국경을 완전히 개방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다시 이제 정상적인 그런 상황으로 뉴질랜드도 움직이고 있다는 게 2위고요.
1위는 이게 세계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뉴질랜드 집값이 특히 2021년도, 2020년도 이렇게 오히려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급증하다가 작년에 11년 만에 가장 집값이 떨어졌다. 그 뉴스입니다. 저도 이 시기에 집을 사가지고 지금 엄청 떨어졌는데요. 당분간 올해도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락 내지는 보합이 예상되고 있는데 어쨌든 뉴질랜드도 집값에 대한 하락이 거의 25% 정도 하락한 수준까지 됐다는 게 뉴스 1위로 선정했습니다. 이상 뉴질랜드 5대 뉴스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그 내가 지금 제가 하나 한마디, 예, 예. 예, 누가 먼저 할까요? 예, 박선배 선배님. 예, 예, 제가 선배님 먼저 하시죠. 하라네요. 예, 예. 그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가축 방귀 트림새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럼요. 얘기를 했었을까요? 그런 거 혹시 그렇죠. 아시는 거 과학적으로 있나요? 근거가 있죠. 과학자들이 소 한 마리가 자동차 5대가 배출하는 탄소를 발생시킨답니다. 그만큼 심각하답니다. 그건 과학자들이 정확히 실험을 했죠. 오랫동안. 그래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젤 자동차에 그 환경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뉴질랜드도 부과를 많이 하고 있고 한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농민한테 소 한 마리당 연 얼마 해갖고 IRB가 그걸 계산해가지고 세금 고지서를 보내는 거죠. 너는 소를 100마리 갖고 있으니까 네가 낼 방기세는 총 얼마다. 언제까지 납부해라. 이렇게 보내는 거고 그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있는 거죠. 근데 예. 그러면 그게 그 소만 해당이 돼요? 예? 소만 아니요. 해당이 양도 해당됩니다. 양도 해당해. 또 예, 다른 것이 참고로 뉴질랜드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 1인당 양수가 무려 6마리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인구를 대비했을 때 소수가 지금 현재 한 4천만 마리? 4천만 마리 정도입니다. 거의 10배네요. 뉴질랜드 인구는 40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양과 소. 소는 두 종류죠. 젖소가 있고 비후구가 있고 다 해당되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초식 동물들은 다 이제 방귀도 뀌고 그다음에 트림도 하고 그럴 건데 물론 이제 뭐 가축하고는 조금 이제 뭐 개념이 다르고 야생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일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도 이제 뭐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면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냥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 그런 것을 정책으로 해서 뭐 세금을 걷는다는 거 참 의아스럽고 전혀 이해를 못 하겠네. 아니요. 굉장히 훌륭한 게요. 뉴질랜드는 핵이 없어요. 반핵. 그 다음에 발전소도 탄소 발생시키는 게 없습니다. 뉴질랜드 수력과 풍력과 지열 발전소의 비율이 무려 97%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 위주로, 그리고 사실 뉴질랜드에도 원유가 있대요. 해양에 유전을 파면. 근데 안 파고 있어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뉴질랜드의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이미지가 온난화 효과, 온실 효과에 대한 뉴질랜드도 노력한다는 측면으로 그런 제도도 만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정부의 그런 정책을 어떤 거 이제 하나의 뭐랄까 구호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 효과도 이제 발휘시키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다른 계층의 어떤 그 피해 그런 것들을 조금 좀 등한시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 해가지고 하나 더 얘기하면 예. 뉴질랜드는 이렇게 공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큰 기업이 돈을 벌고 한국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LG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주로 있는데 뉴질랜드는 소나 양이나 우유, 그다음에 임업 수출, 고기 이런 것들이 다 상위 기업들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1차 산업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도 역시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부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유층들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 개념이 아니라 부자는 좀 세금을 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산업 쪽에 하고 있는 농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우유 수출이라든가, 폰테나,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우량 기업들입니다.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분히 어떤 뭐랄까 정치적인 어떤 그 냄새가 그런 건 없죠. 좀 강한 내가 보기엔 내가 느끼는 강해요. 그게 결국 저 축산 수를 줄이겠다는 겁니까? 안 줄입니다. 그건 이 나라의 그 경제의 기본인데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그냥 또 보조금도 많이 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탄소 순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예, 뭐 이게 또뭐 그 문제는 다음에 또 한번 다루기로 하죠. 그래요, 그래. 너무 얘기 많이 하면 또 안 아, 되니까. 예, 예. 예. 자, 그러면 영상 하나 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 와이너리 영상입니다. 예, 이게 뉴질랜드의 말보로 지역에 있는 그 와이너리를 그 화면으로 봤는데요. 오늘은 특집으로 남반구 와인, 남아공 와인, 그 다음에 호주 와인, 그 다음에 뉴질랜드 와인, 그 다음에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이런 와인. 지금 현재 그 화면을,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세계 와인 시장이 있는데요. 포도나무는 모든 대륙에 있는데, 그 남북 아메리카, 아시아,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제 이런 와이너리들의 증가가 많은데요. 중요한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그 와인을 주로 생산했던 유럽에서의 생산은 감소했고, 남반구의 생산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남미, 오세아니아는 계속적으로 20년간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아르헨티나가 소폭 감소했지만 칠레 와인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그게 상쇄됐고, 호주도 생산량이 증가 중이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2021년 최근이죠. 그때부터 급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아프리카 포도 재배지도 남아공이 세계 7위의 와인 생산국입니다. 근데 수출이 많이 되면서 남아공도 와인 성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현희 형제님이 주신 자료인데요. 간단하게 남아공 와인은 17세기 중반 부터 이제 재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했는데 만델라 이후에 수출이 많이 증가되면서 성장하고 있고요. 와인은 지리적인 특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이제 햇빛이 많이 비쳐야 되고, 밤에 좀 서늘해야 되고, 좀 건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산악 지형이 좀 유리하고, 근데 이제 남아공도 표고 1000m 이상의 산악지대 형성에 해안에서 좀 떨어진 저지대, 그 다음에 기후 특성이 다양한 품종을 재배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이 와인 재배 지역을 먼저 여기다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나 하면, 와인을 살 때 이게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이 있고 레드 와인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화이트 와인의 포도 품종이 쇼비뇽 블랑이라든가 샤도네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레드 와인, 메로트, 시라즈 이런 게 있는데, 그 밑에 포도 재배 지역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총 7개 주가 있죠. 근데 뉴사우스 웨일즈랑 빅토리아랑 타스메니아,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아들레이드 쪽, 그 다음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퍼스 쪽, 이렇게 주로 이제 와인 재배 지역이 있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데가,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섬 맨 위에 오클랜드가 있고요. 중간 북섬 끝에 이제 웰링턴 수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남섬 중앙에
캔터베리, 이게 이제 크라이처치를 얘기하는데, 제일 큰 데가 말보로 지역입니다. 넬슨, 그러니까 남섬의 제일 북쪽. 두 번째가 큰 데가 북섬의 남쪽, 혹스베이. 여기가 이제 네이피어랑 헤스팅스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유명한 게 이제 체플로드라는 와이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게 호주 뉴질랜드를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품종인데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라벨을 보면, 제일 표시되는 게 와이너리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도 품종 이름이 들어가고, 그 밑에 재배지, 그 밑에 이제 나라 이름. 그거를 아시면 와인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호주 하면은 슈라즈, 이게 레드 와인 쪽에 한국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품종인데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까베르네 쇼비뇽과 이렇게 브랜드 섞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가장 아마 파퓰러한 게 호주랑 뉴질랜드 와인, 레드 와인은 까베르네 쇼비뇽 그 품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피논누아라는 아주 맑은 레드 와인이 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화이트 와인은 쇼비뇽 블랑이 가장 대표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 다음에 레드 와인은 피논누아가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이해할 수 있게끔 짧은 시간에 레드 와인 품종과 화이트 와인 품종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레드 와인은 까베르네 쇼비뇽, 메로트, 말박, 피논누아, 그 다음에 이제 네비올로, 시라, 이런 종류가 이제 레드 와인이고, 주로 이게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이트 와인은 역시 쇼비뇽 블랑이죠. 요거는 아주 여러 가지 과일 향이 나고, 그리고 저도 주로 쇼비뇽 블랑을 많이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샤르도네는 좀 달콤하죠. 그리고 이제 리스틴 있고, 네비올로, 쉐비뇽, 비노 블랑이 있습니다. 호주 와이너리 10개를 시드니 헤럴드에서 뽑은 그 리스트를 여기다 정리했고요. 마지막입니다. 뉴질랜드 와이너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섬의 혹스베이, 처치로드라는데, 그 다음에 오클랜드 옆에 있는 와이아케 아일랜드에 있는 부분. 남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보로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클라우드베이라는 유명한 포도 와이너리 브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트럴 오타고, 퀸스타운 지역 옆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요거 이제 멘도사인데요. 이건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입니다. 여기는 아르헨티나 와인의 약 70%를 생산하고 고지대고요. 그 다음에 아주 화산토가 있고, 무려 한 2,000개의 와이너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요거 끝나고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그 영상은 우리 박우물 형제님이 이 멘도사에 갔던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멘도사 시내에서 차로 1시간쯤 달렸을까요? 포도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차에서 내려 포도 향기를 따라 잠시 걷고 싶었습니다. 우리와 계절이 반대인 남미에서는 가을을 맞아 포도 수확이 한창인데요. 이분들 포도를 따서 계속 먹기만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일은 안 hago 포도만 먹고 있네. Perdón, señor, ¿por qué usted no trabaja, solamente come? Es porque la uva esta es muy dulce, muy rica y lo alimenta. Es muy buena. Así que lo ayuda mucho esto. Ayuda a su sano. Claro, lo hace más fuerte. 일도 하고 피로도 풀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이곳의 포도는 품종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다고 합니다. Esta clase de uva, esta se puede moler para mostos, jugos. Esta también se puede moler, pero se puede utilizar para comer en la mesa.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다는 이 포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아, 방금 딴 포도라 그런지 굉장히 달고 맛있네요. 뭐 이럴까요? Rica, rica. Tan dulces que, oh, nunca imaginé ese azúcar, sabor de azúcar. Es rica. Y por el clima es al ser el clima cálido, durante el día calor y en la noche más fresco, entonces la maduración es mucho mejor. 친절한 라울 씨. 우리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도 다 일일이 권합니다. Rica, muy rica. 멘도사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 지역입니다. 안데스 산맥을 타고 흐르는 물과 뜨거운 태양, 큰 일교차에 고지대의 청정함까지 더해져 포도가 잘 자라죠. 아르헨티나 와인의 65%가 이곳에서 생산된다고 하니 이맘때 멘도사는 포도향에 절로 취합니다. 아, 잘 익었다. 저도 팔을 걷어붙이고 포도 수확을 도왔는데요. 햇살이 정말 따갑더라고요. 이 포도밭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농사짓는 소규모 농장인데요. 여럿이 함께 일하니 금세 많은 양을 수확했습니다. 갓 수확한 싱싱한 포도들, 차에 실어 옮길 준비를 하는데요. 무게가 제법 나갑니다. 이거 잠깐 딴 거라도 굉장히 한가득하네요. 올해 아르헨티나 멘도사 포도밭 대풍년인 것 같아요. 농부의 마음이 이런 걸까요? 트럭 가득 실린 포도를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모! 포도차 출발! 아모! 예. 재밌게 보셨죠? 우리 박원물 형제님이 우리 멤버신데, 아둘람 우리 멤버신데, 이렇게 텔레비도 나가시고, 저 유명한 멘도사도 직접 갔다 오시고, 박원물 형제님, 멘도사 갔던 경험을 살려서, 그때 멘도사 어떤지, 또 아르헨티나나 남미 와인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 먼저 예. 우리 아들람 공동체, 그 중에 특히 우리 이동규 형제님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뉴스를 하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문서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무조건 동영상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준비를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더구나 또 집에 손님이 오는 통에 그분을 아까 보냈거든요. 저 남쪽은 지금 도로가 막혀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니까 북쪽의 잉카가 이제 스페인군에게 죽임을 당한 까하마르카라는 도시로 오늘 저녁에 지금 밤차로 태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 와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제 짬이 전혀 안 났고 결론적으로 문서로 준비했으면 금방 할 수 있었는 것을 영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놓쳤습니다. 근데 와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래도 작년에 그냥 페루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잠깐 오덴 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굉장히 굵직한 일들이 남미에서 좀 사람들이 다 알만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 좀 이렇게 좀 문서가 아니어도 좀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작년에 수리남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수리남 외교부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 수리남 나라를 마약 국가로 이렇게 묘사를 했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수리남의 아마존 저기 베네수엘라 뭐 콜롬비아 그쪽에 있는 여기 배를 타고 아니면 배를 타고는 또 거의 들어가기 힘들고 보통은 그냥 비행기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수리남과 그 옛날 영국령 기아나였던 그 기아나가 있고, 아직 독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독립을 하지 못한 프랑스령 기아나가, 이렇게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3국이라고 하는데, 근데 수리남이 그 넷플릭스 드라마 때문에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면서 오히려 그쪽에서는 감사한 것보다도 한국 외교부에 넷플릭스에 또 그렇게 그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의 그 작년에 최초의 좌파 대통령이 됐고요. 그리고 최초로 여자 부통령이 그 흑인이 최초로 이제 또 그 정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그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페루는 작년에 그 어느 쪽이죠?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쓰나미 영향으로 그 페루에서 그 랩솔 스페인계 정유회사, 이게 그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거기 그 관리를 잘못해서 그때 그 해변이 완전히 기름 찌꺼기로 다 덮인 그런 1월 달인가 2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12월 달에 현재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여자 대통령을 세웠는데, 지금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이제 룰라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이제 3선째지만 그동안 쭉 쉬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조국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나섰던 그런 경우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월드컵과 관계돼서는 브라질에 이제 그 월드컵 그 3번 우승컵을 올린 그 펠레가 작년에 이제 사망을 했고요. 그다음 아르헨티나 그 메시를 주축으로 해서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남미 뉴스는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아르헨티나 멘도사는 여기 사막 지역입니다. 근데 그 풍경에서 보듯이 전혀 사막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거를 다 그렇게 그 사막을 그렇게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페루 그 현지 교민에게 들은 말인데요. 그 농사를 유일하게 짓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막에서 무슨 농사를 하느냐고 하는데, 사막은 그냥 그 이렇게 물만 대주면 그 병충해도 없고, 그리고 훨씬 특히 포도 같은 농사들이 기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도사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말백이라고 해서 와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말백 하면은 무조건 아르헨티나 멘도사, 그러니까 그 말백을 최고로 써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에게도 말백 그 어떤 탄닌 좀 약간 그 아린 맛이라고 할까, 신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성분 때문에 많이들 좋아한다고 하는데, 말백은 저도 이름을 좀 많이 들어봤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그 사람들이 아까 보니까 계속 포도를 따먹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먹어봤던 포도, 뭐 다른 나라 거 많이 먹어보지도 못했지만 그 사탕수수보다 더 달았던 것 같아요. 일반 그냥 포도 이렇게 그 먹는 게 그 당도가 엄청나게 높고 그렇게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지 않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먹는 포도, 그냥 그리고 또 와인을 만드는 그 포도 다 그렇게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예, 그 멘도사 그 이야기 중에 혹시 좀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 예, 제가 경험한 건 뭐 그 정도라서요. 멘도사는 좀 자주 갑니다. 그리고 칠레 산티아고 옆에 바로 있어서요. 한 뭐 5시간이면 그 멘도사에서 칠레 산티아고 수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쪽 그 출입국 그 시스템에서 주말 같은 경우는 최장 길게 기다릴 때는 3시간까지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 도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뭐 주말에는 굉장히 대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직선인 거리는 한 5시간이면 그
칠레 수도 산티아고와 어느 나라지? 그리고 여기 멘도사가 연결이 됩니다. 예, 예.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남미 뉴스를 잘하실 거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파워포인트로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잘하실 아, 거 왜 미리 안 그러니까 보내주셔갖고 얼마나 속으로 내가 그렇게 할 거였는지. 그래서 제가 저기 파워포인트 문서를 생각을 안 하고 네. 무조건 동영상을 준비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오해를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예, 예, 정영민 목사님. 예. 저는 그 남미를 뭐 그렇게 많이 못 가봤어요. 멕시코, 그다음에 푸에르토리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바하마 그렇게 갔는데 이렇게 박우물 형제님께서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녀보시면서 저희는 남미는 열정 그리고 뭐 인생을 그렇게 그 누림, 즐김, 그다음에 여흥, 노래. 그래서 사실 저희 이웃에도 바로 옆집에도 남미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주말이면,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모여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밤 거의 12시까지 계속 음악을 들어요. 저희 집에도 1시까지 어떨 때는 들리면 참다 어떨 때는 하는 수 없이 좀, 예, 미국에서는 가장 편한 게 이제 이웃 간에 얘기 안 하고 이제 경찰을 부르는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문화거든요. 문화의 차이. 이분은 주말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시끄럽게 틀어놓고 춤을 추거나 음식을 먹고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문화 차이도 있지만 박우물 형제님이 추천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가면 정말 새로운 인생은 아니더라도 아주 여기는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나라를 칠레나 뭐 페루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디를 이렇게 남미 나라 중에서 이게 굉장히 뭐 안전한 거 말고 그냥 그 마음씨도 좋고 또 뭐 예, 아무튼 추천하는 나라가 있나요? 저는 남미에서는 페루 아까 그 까하마르카라고 잉카가 거기에서 온천 휴양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잡혀 죽임을 당했는데 그 대도시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데스 산간 지역에서 또 쿠스코는 참 그런 문화 유적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쿠스코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지만 그 감춰져 있는 보배는 바로 그 페루의 까하마르카나 그다음 유적과 그런 그 자연 환경과 모든 것들 앞으로 뜨고 있는 블루 오션으로서는 그 차차포야스라고 거기에 유일하게 마추픽추보다 1.5배가 큰 산성이 있고 유일하게 페루에서 케이블카로 투어를 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꾸엘랍 산성 그 차차포야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저는 페루에서 두 군데 까하마르카와 쿠스코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그 관광지 세계 관광 뭐 그 최고의 어떤 도시로서 그렇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잉카가 쓰던 온천을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잉카 온천 휴양지 까하마르카 그리고 그 가장 앞으로 떠오를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그 에콰도르 국경에서 좀 가까운 차차포야스를 권하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자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르헨티나만큼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페루는 이제 문화 유적과 그런 자연 그 남미에 있는 모든 자연이 사막부터 설산 무슨 저기 그 태평양 그 아마존 모든 그 안데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래도 어떤 이제 풍부하고 이런 그 자연의 최고를 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가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문제들이 뭐냐면 아까 남미 주변 사람들 여기에서도 새벽 5시까지 그냥 뭐 볼륨도 최고로 거의 100으로 틀어놓고 그렇게 저기를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시끄럽고 그러지만 대부분들에게 어떤 이웃들하고 그래도 평소 때는 굉장히 좋고 그런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96%, 97%가 백인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쓸데없이 남아있는 그런 어떤 백호주의
그런 게 굉장히 좀 인종 차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 아르헨티나는 좀 강합니다. 좀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 예,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예, 될까요? 예, 박은몰 선생님, 예. 여기 아마존이 이제 페루가 있는데, 열대에 관한 건데, 혹시 열대어종 중에 디스커스라고, 잡아가지고 또 생업 팔고 하는 유명한데,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열대어종인데, 예, 열대어 디스커스라고 고기 예. 이름이 동그란 고기인데 고기가 아마존에서 이제 야생 디스커스를 채취해 가지고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에 특히 아시아 이렇게 많이 이제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관상으로 예, 하는 관상. 거죠. 네네. 예. 그것까지는 잘 모르네. 제가 어종은 들어봤는데요. 지금 네네. 확실히 이게 개념이 좀 잘 안 잡혀요. 뭐 무조건 아마존 하면 피라냐만 이렇게 이빨만 남아있는 그거를 아니 많이들 연상을 열대어종에서 하는데. 디스커스가 예. 자연산 야생 디스커스가 상당히 고가로 이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디스커스가 멸종 되지 않나. 안 그러면 거기서 아직도 계속 채취해서 예. 지금 제가 이미지 봤는데, 이거 아마존 도시에 가서 이거를 박제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전시들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박제를 해서 그냥 팔기도 많이 파는 거 봤습니다. 근데 외국에 살아있는 걸로 수출되는 것은 저는 이제 그건 생각을 못했고, 제가 현장에서 지금 이 이미지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거를 별로 가격도 비싸지 않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했던 와인이나 포도에 대한 그런 질문은 없으신 거죠? 예, 괜히 일주일간 고생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하면 좀 잘 주려고 했는데, 열대어라든가 남미 사람들 밤늦게까지 음악 들어놓는 질문만 나오고,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예, 이현희 형제님. 예, 아니, 제가, 남아공 와이너리는 너무 편파적으로 짧게 하신 것 같아가지고, 예, 조금 보태겠습니다. 제가 리포트 드릴 때, 제가 와인을 전혀 몰라요. 술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와인에 대해서 전혀 몰라가지고, 역사와 기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 위키나 위키백과 이런 데 들어가서 남아공 와인 와이너리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아니면 남아공 포도주 보니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로 프랑스 위주로 돼가지고 제가 모르는 말들만 있으니까 이거 내가 또 공부해야 되나, 공부할 것도 많은데 싶어가지고 그냥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와 지리 위주로 했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 중에 하나 잘못된 게요. 제가 북쪽에 절벽 같은 1000m 이상의 고온지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거기서 재배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 방패막이 삼아서 어떤 기후를 뭔가를 막아주고, 막아주는 그 방패막이 되어주고, 그 1000m가 케이프타운을 만약에 차로 가다가 보면은요, 갑자기 길이 다 떨어져요. 1000m를 내려가야 되니까, 불과 짧은 거리에. 그래서 좀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뒷배경으로 한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100m에서 150m 사이, 그런 곳에서 주로 재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이너리 관광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가면은 가령 한국 돈 한 3만 원 안팎으로 한 끼와 다양한 와인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가지고 관광은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돈들 많이 쓰고 가세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와이너리 투어에 대한 비용이 싼 이유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와이너리에 가서 US 달러로 15불만 내면 9종류의 와인을 제공받습니다. 조금씩 해서. 그 이유는 알아요,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그거 내고 오면 박스로 와인을 다 산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미끼로 가격은 싸게 하고, 대부분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 와인 박스로 몇 통씩 삽니다. 그 먹어보면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도 뭐 와이너리를 많이 가봤는데, 아까 얘기하는 처치로드, 폭스베이 쪽이랑 그다음에 말보로에 있는 클로우드베이 같은 데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와인 투어도 잘 돼 있고, 오시면 와인 투어 가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가보면 하고요. 예, 이동경 의원님, 그 와이너리 일반인들은 이제 잘 전문가들 아니면 이제 모르는데 와이너리 이제 와인을 고르는 일반적인 방법 뭐 없을까요? 아, 그 질문 나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아마 미국도 그렇고요,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남아공은 잘 모르겠어요, 그 체인이. 근데 슈퍼에서도 와인을 팝니다. 그죠? 호주도 그 슈퍼에서, 미국도 슈퍼에서 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일 좋은 와인을 고르는 비법은요, 그날 슈퍼에 가서 와인 코너를 갔는데, 그날 할인하는 품종이 있어요. 보통 와인이 25불인데, 그날 15불이나 12불에 파는 게 있어요. 그걸 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아, 진짜요. 올해 제가 해보고 나니까, 뭐 품종을 보거나 향을 보는 것보다 그날에 디스카운트 되는 와인을 고르는 게 가장 손해보지 않고 가장 좋은 와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예. 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경 기자님, 남반구에 대한 와이너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셔서 우리가 박수를 다 같이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우리가 이제 정몽주나 정도전 이 조상과 비교하면 이 조선시대가 와서 아마 전부 다 팽당해서 열받아서 술을 많이 먹어서 제 DNA 속에는 술을 잘 먹어야지 되는데, 그 정씨라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주변에 보면 술을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어가지고 술을 많이 먹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져요. 원래 술을 먹으면 즐거워야 되는데, 그리고 술을 조금 더 심하게 먹으면 병원에 가야 될 만큼 이게 해서 또 술 맛을 몰라요. 맥주 맛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자연하게 제가 차를 하는데 우리가 산성화돼서 늙어가는데 유일하게 인간이 마시는 음료 중에 알칼리성이 와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심장병 예방으로서는 저녁에 와인 한 잔씩 먹는 게 결국은 바이패스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첩경이 와인을 저녁에 꼭 한 잔씩 드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멘도사에 그냥 가서 와이너리 가면 그냥 포도를 많이 따먹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동경 행정님 너무나 간단하게 대답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이 화이트 와인은 생선하고 음식을 먹을 때 좋았고 뭐 레드 와인은 육류, 고기. 일반 육류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맞아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세계 와인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그때 미국의 유명한 그 280불짜리 와인이 출품이 됐고, 아니죠. 2,800불짜리. 근데 뉴질랜드에서 80불짜리 와인이 갔는데 그 뉴질랜드 와인이 1등 했어요. 피노누아 제품이. 그러니까 그거는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선호하거나 맞는 그 품종을 좀 알면 큰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탄닌 성분이 많은 거, 그 다음에 뭐 맑은 거, 그 다음에 와인도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뿐만 아니라 로제 와인이 또 있어요. 중간 색깔, 장미빛.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 종류에 있는 와인이 또 화이트 와인으로 스파클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클링 화이트 와인, 쇼비뇽 블랑 이런 거를 좋아하고요. 가격대는 솔직히 한 20 몇 불대가 가장 적정한 것 같습니다. 뭐 수백 불대까지 될 필요는 없고. 네, 지금 저도 가격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평소 때 그러면 거기에서 먹는 가격이 그쪽 뉴질랜드에서는 한 20불 정도가 적당한 예, 가격이라는 거죠? 25불 뭐 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뭐 이렇게 10불대는 너무 후지고요. 그렇다고 뭐 100불대까지 갈 이유는 없고, 예.
아르헨티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 몇천 원짜리들, 그러니까 몇 불짜리들이 한국에서의 한 그 10배 이상의 그 가격으로 살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5천 원, 6천 원짜리가 한국에서는 10만 원짜리 그렇게 레벨로 보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은 볼 때는 지금 아르헨티나가 월등히 똑같은 품종 대비해서, 아니, 그 종류, 그 가성비로서는 그건 월등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고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아르헨티나도 와인들이 이렇게 이제 매치가, 이 사람들이 그때 제가 이제 촬영하면서 그쪽 가우처한테 들었던 말인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얼마나 소고기를 많이 먹냐면 1년에 반 마리에서 한 마리를 먹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와인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출보다도 자국 내에서 그냥 와인을 그냥 다 소비를 하고, 그러니까 그 가격 뭐 몇천 원짜리로서 최고급 와인들이 그렇게 국내에서는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남반구 와인을 하게 한 이유는 슈퍼 같은 데나 리코샵, 와인 전문 판매상에 가보면 남아공 와인이랑 호주 와인이랑 칠레 와인이 굉장히 저가인데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제, 그러니까 남아공이 수출을 많이 하고 호주도 국내 소비량보다 수출량이 훨씬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수출 경쟁력을 하기 때문에. 칠레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구하기 어렵고 페루도 구하기 어려운데 칠레 와인, 남아공 와인, 사우스 아프리카 와인은 굉장히 저렴해요. 거의 뭐 7불대, 6불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디 가서 와인을 이렇게 주문해서 먹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와인을 누가 갖고 오면 라벨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 뭔가 상당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품종은 무슨 품종인데 어떻고, 이 와이너리는 어디에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특히 뉴질랜드 와인이나 호주 와인을 이렇게 구했을 때 그때 아까 얘기한 정보가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지금 그리고 아까 와이너리 투어할 때 15불이라고 했습니까? 그 보통 그 점심 포함되고, 그리고 뭐 와인 테이스팅만. 예. 밥 먹고 테이스팅만. 그러면 더 올라가죠. 80불 받죠. 예. 그렇구나. 그럼 그것도 훨씬 또 아르헨티나가 제일 싸죠. 예. 저렴하네. 예. 예. 근데 참고로 이동규 저기 우리 형제님의 신성란 형제님, 마지막 와이학개성 잠깐만요. 가보셨나요? 신성란 아니, 형제님? 아니 저도 말 좀 할게요. 조용히 좀 해보세요. 예. 그 와인 고르는 방법이라든가 뭐 와인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설명을 해주실 줄 알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고, 문영훈 형제님의 질문도 어떻게 하면 와인을 좀 잘 고를 수 있느냐, 이걸 좀 알고 싶어 하셨는데, 예. 보니까 말만 엄청 많지 결국 예. 결론은 딱 한마디, 싼 게 좋은 거다. 아니 그 말을 그렇게 길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 의도는 기획 의도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명예회복을 하려고. 웬만하면 다시 안 걸고 넘어가려고 네,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 의도는 뭔가 있어 보이고 설명할 수 있고 좋은 와인을 고를 수 있다면 포도 품종을 먼저 알자.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으로 어떠한 품종들이 있고 어떠한 특색이 있고 어떠한 과일 향이 나는지 그걸 먼저 알자. 두 번째,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했어요, 얘기를 아까. 안 해주고 딴 얘기만, 멍뚱한 레드 얘기만 와인은 계속했잖아. 시라즈라든가 카르미뇽 쇼비뇽이라든가 아이고, 메르시라든가 어려워. 말박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은 쇼비뇽 블랑, 피논 아니야 샤도네이 이런 게 있고, 샤도네이는 달콤하고 쇼비뇽 블랑은 과일 향이 많이 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근데 못 들으셨죠. 아니 근데 집에서 홀짝홀짝 한 잔씩 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품종 따져가지고 한국에서 슈퍼에 지금 여기서 제가 가셔서는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여기 좋은 이야기 하는데 내가 꼬치까지 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아르헨티나에 보니까 그 포도밭이 이제 엄청나게 큰데 혹시 거기에 그 포도의 병충해는 방제를 어떻게 하나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막지대는 그 비가 없기 때문에 그 물만 이렇게 저 제공을 해주면 병충해 잡초가 안 자라고, 그러면 병충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지대에서
그 포도 농사, 와인 농사가 최적격인 게 바로 멘도사 같은 그 사막 지역에서 그게 가능하고요. 그다음 일반적으로 슈퍼에서 와인 그냥 이렇게 좋은 거 고른다고 할 때 일반적인 기준에서 밑에 그 똥구멍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깊으면 깊을수록 그 포도가 아니고 와인이 좋은 그 품종, 좋은 그 레벨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또 이렇게 그 와인잔에 그 기름처럼 좀 떨어지는 속도가 한번 이렇게 한번 흔들어서 떨어지는 속도가 좀 일반적으로 느릴수록 좀 이렇게 좋다고 한 2가지 정도만 좀 그것만 인지를 하고 있어도 굉장히 좀 그 정도는 좀 아는 체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예. 아르헨티나 포도는 그 농약 방제 같은 거 그냥 전혀 안 쓰네요. 거의 왜냐하면 그래서 그 저도 그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 사막에서 무슨 농사를 해야지 했는데 특히 이제 포도 예를 들면서 그냥 그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은 이렇게 잘 자라지만 그 잡초가 많이 자라고 그러면 병충해가 많이 끼는데 여기 리마도 사막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모기가 없습니다. 한여름인데도 그런 것처럼 그 병충해가 없는 거죠. 아르헨티나 포도 좀 잘 마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저렇게 좀 현실적이고 알아듣기 쉽게 전문 용어를 써가시면서 X구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해주셔야지. 감사합니다. 아까 박은걸 최재구 형제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질문 내용인데 어차피 뉴질랜드는 호주도 병충해에 대한 약치지 않습니다. 전혀. 예, 그래요? 100% 유기농입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포도 그 품종에 GMO는 예? 유전자 변형 품종 같은 건 없나요? 그것도 없겠죠. 예, 없죠. 아니, 지금 이제 그 샤인 머스켓이라고 아마 대부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 씨 없는 포도. 예. GMO 저 품종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 그런 것 가지고 뭐- 또 이제 포도주 만들면은 또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농사를 다들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비료 농약 없이 농사 안 됩니다. 그래요? 제가 택 알기로는 없이 뭐 농약 안 뿌린다고 믿지 마시고, 예, 뭐 비료, 뭐 그냥 농약 비료 없이 절대 농사 안 됩니다. 그냥 까놓고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그 아까 와인요, 저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식품으로서 어느 정도 조금씩 마실 때가 있어요. 제가 입맛이 좀 민감한 편이에요. 그 후각하고. 그 제가 와인을 마셔보니까 이름도 모르고 품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마셔보니까 싸구려와 비싼 거는 제가 찾겠더라고. 딴 건 모르겠는데 뭐냐면은 그 입 안쪽 있잖아요. 볼 안쪽하고 목젖 근처에서 떫은 맛이 느껴지는 와인들이 있어요. 먹어보면은. 그런데 제가 주로 한 10년 이상 된 것들을 마셔보면은 전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오래된 와인을 찾는 이유는 이거구나. 그거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딴 건 모르겠고 그냥 자기가 먹어봤는데 제가 권하는 거는 볼 안쪽 살하고 목젖 근처의 느낌이 어떤가. 그거에 치중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하고 권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끝나겠습니다. 노래 틀겠습니다. 아둘람송 틀고 그 뒷담화로 해야지 더 이상 정영민 목사님이 저를 약 올리기 때문에 일단 순서를 여기서 마감하고 끝나고 마음대로 얘기해 주시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